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모 교육을 진행할 아이림 교육연구소의 교육팀장 윤원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교육을 해왔지만 오늘은 또 한 민족을 대상으로 이 교육법을 알려드리는 교육입니다. 실제로 지구를 지금 움직이는 1%의 멋진 서밋들과 리더들이 있는 곳,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되었는지, 그 민족을 이끈 교육법 하브르타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간결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브르타 1급 자격과정을 딸 때에도 몇 시간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 자격을 따는데 이 하브르타를 1시간 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유대인의 영향력과 민족성, 이 하브르타 교육법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과 그렇다면 이 하브르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내용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이냐? 그렇다면 지구를 움직이는 1% 너무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과언이 아닙니다. 0.1%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유대인의 영향력을 보시려면 앞서서 여기 탈무드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명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무드 명언만 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많은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탈무드에서는 랍비들과 부모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네, 우리 유대인들이 이 세상과 지구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명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딱 사진만 봐도 아는 사람들 많으시죠. 네,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아인슈타인. 네, 대표적인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옆에 보시면은 딱 봐도 아실 수 있는 이 많은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시대를 움직이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유대인들. IQ가 높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부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많은 교육을 들어서? 자, 이 유대인들이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와 어느 정도 지금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가는 유대인,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 아프리카인, 동양인, 홍열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사실 이 유대 민족은 인구수도 적어요. 근데 인구수에 비해 노벨상 수상자는 22%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수상자들이 많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대 최대 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부자들도 많기 때문에 포브스 선정 세계 부부 상위 200명 중에 40명이나 부부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뒤흔드는 최대 부호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창업한 회사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대기업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실제 이 지금 창업한 회사들의 모든 유대인들은 서로 주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주들의 최대 주주들도 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 법한 영화사들, 영화인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세계 경제, 정치, 사회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계마저도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골드만삭스까지 모두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미국 다이아몬드 상인의 98%, 100%에서 2% 뺀 98%다 유대인. 세계적인 작가, 예술가 상관없이 철학가, 신학자들 모두 유대인들은 기반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공 요인이 무엇일까요? IQ가 높을까? IQ는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2위고요. 이스라엘은 33위. 유대인들이 오히려 저희가 엄청난 월등한 차이로 IQ가 낮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민족에 이끌어갔던 후천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의 친구가 HK 아이리 엘리의 총장님이시고요. 그분은 이렇게 세 가지 신이 주신 선물로 이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핍이란 선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대인은 절대 부유한 민족이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도 꼽힐 만큼 굉장히 결핍되고 열악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걸 신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이라는 선물. 교육과 학습이 엄청난 이 나라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왔다. 결과적으로는 지식은 뺏어갈 수 없는 최고의 재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부모님보다 토라, 탈무드를 가지고 나올 만큼 학습의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습의 가장 주체가 되는 내용은 토라와 탈무드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 성서와 탈무드가 민족을 이끌어왔던 가장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를 아주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우리가 결핍이라는 선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가난과 결핍을 우리 지금 일반적인 사람과는 유대인이 굉장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을 보는 시각도 다르게 생각해요. 자, 가난에 대한, 결핍에 대한 부분을 탈무드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가난은 부자가 되려면 가난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면 된다. 너가 돈이 없는 지금의 상황이 가난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 느끼는 너의 결핍된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완전히 저희와 생각 자체가 틀리죠. 우리는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사줘, 뭐 사줘 그러면 돈 없어! 라고 아주 습관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느 순간 난 돈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돈이 없다라는 것이 너의 가난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너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난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가난하면 걔 이름 때문이야.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하면 운이 나빠서 그래. 사업이 안 됐어. 이 코로나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죠. 남의 불행은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불행할 때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라고 핑계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죠. 너가 가난한 것은 너가 게으름이 때문이고 너가 불행한 것은 너가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에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말합니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라는 때문이야를 하지 않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분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당장 다음 주 복권에 희망을 걸어.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은 너의 키가 자라는 것과 같이 서서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훌쩍 자라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서서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가질 때에 실패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난과 결핍에 대한 오류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이런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준 민족성은 어마무시합니다. 저희와 민족성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한국인의 어떤 부분과 크게 다르냐? 또 사실은 찾아보면요. 별로 안 달라요. 우리 한국인이 겪었던 전쟁의 역사와 유대인이 겪었던 전쟁의 역사, 포로의 역사, 노예의 역사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게 되죠. 실질적으로 개인이 뛰어난 것이 유대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자,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리면 우리 삐삐와 핸드폰, 모토로라 이렇게 접이식 그 핸드폰 사용했던 게 불과 10년 차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막 모토로라 사용해서 이렇게 접이식에 막 올라가는 거에 막 슬라이드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핸드폰에 그 변천사를 겪으셨잖아요. 그 변천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기까지 10년 차이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역동적으로 성공해 왔고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코로나에 대체하는 거라든지 창업하는 패키지라든지 건강보험의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가 단연컨대 세계에 거의 1, 2위를 다툴 만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과 한국인을 봤었을 때 큰 차이의 민족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의 1% 안에 그 영향력을 주는 데에 아직 유대인만큼의 부호와 그 문화와 경제적인 것을 장악하지 못하느냐. 자, 그거는 이 민족성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성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유대인의 민족성을 딱 보면 아, 요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그냥 딱 볼 수 있는 탈무드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줘라. 그러면 한 끼는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물고기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명언인 거 아시죠? 물고기 잡는 법.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생존을 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아줘서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것보다 내가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잡아서 스스로 살아남게 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이게 독수리 교육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독수리들이 새들의 왕이 됐잖아요. 새들의 왕이 되기까지는 독수리들은 다른 새들과 똑같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참새는 먹이를 갖다 주지만 우리 독수리는 하늘에서 떨어뜨려요. 자기 새끼를. 떨어뜨린 다음에 죽기 직전까지 떨어지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딱 죽기 직전, 돌에 부딪혀서 죽기 직전에 낚아챕니다. 네, 굉장한 두려움을 직접 겪게 하죠. 그리고 다시 얘가 날 때까지 몇 번을 더 높은 것에서 계속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뭘까요?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민족적인 이 생존법에 대해서 민족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이 유대인의 민족성과 우리 한국의 민족성이 뭐가 그럼 틀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과 유대인의 민족성은 공통점이 많아요. 자, 머리가 좋습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기동력이 있어서 움직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사막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현대는 기름을 봐서 심지어 기름이 없는 나라가 기름을 수출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줬고요. 도로를 내죠. 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도 빙수를 파는 나라. 네, 우리나라. 네, 시베리아에서도 빙수를 팔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극에 갖다 놔도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 유대인 못지않아요. 생존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겠냐? 그러면 한국인이 살아남는다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살아남는 생존력 대단합니다. 유대인과 비슷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나라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이즈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민족적인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김연아 선수나 우리 방탄소년단 가서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태극기 휘날리면서 우리나라를 자랑할 만큼
우리나라와 각자의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 머리가 좋기 때문에 사업 수완도 대단합니다. 전쟁을 많이 겪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가도 적응할 수 있는 나라의 민족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점이 많은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차별점이 무엇이냐? 여기서 유대인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유와 우리나라가 성공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울수록 결속을 해요. 근데 그 결속하는 힘이 변하지 않는 2000년을 넘게 유지해왔던 교육관에 있습니다. 각 나라가 다 흩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20세기가 되어서야 나라가 정확하게 건국되는 그 시작을 알렸기 때문에 민족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도 전혀 흩어져 있지 않고 어제 만난 민족처럼 서로 대화가 됐던 이유는 변하지 않는 교육관 때문에 그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 회당들이 모이면서 그 민족이 결속력 있게 모이는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어느 민족을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유대인 민족들은 만나는 순간 결속해요. 그 결속하는 힘, 교육관에 있었고요. 교육관에 있다 보니까 소통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브르타만 할 수 있다면, 대화만 통한다면, 나랑 유대인 민족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바로 결속해요. 그리고 바로 돈 빌려줘도 되고요. 돈을 안 갚아도 될 만큼 그 지역에서 바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 이유가 민족에 대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정체성이 너무 뚜렷했고 당신들의 전쟁으로 인한 나라를 잃었었다는 그 역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잊지 않은 이유는 모든 후대들한테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그 서름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계속해서 후대들한테 전수했어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나라 안에 내가 이 나라의 백성,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역사성과 민족성을 계속 교육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는요, 조금 괜찮으면 분열합니다. 조금 나보다 잘 나가면 갈등과 대립이 격화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당파 싸움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래 당파 싸움이 있었을까요? 뭐 좌파, 우파, 영남, 호남, 이거 안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과 함께 그 진주대첩을 일으켰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있고 진주대첩이 일어나고 막 우리나라 안에서 막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싸웠을 때는 영남, 호남, 좌파, 우파 없었어요. 당파 싸움 없이 저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서로 전쟁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광복이 일어나서 나라가 독립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숨이 쉴만 하니까 역사를 잃어버리고 역사성의 빈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후대들에게 내가 나라를 잃어버렸고 임진왜란이 터져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잡혀 있었던 그 억울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중요성을 놓치고 있어요. 사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나라와 내 가족과 내 가문과 내 민족에 대한 그 고귀성과 존엄성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잃어버려지게 됐냐? 교육의 흐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나라가 끝까지 2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민족성과 결합이 완성됐던 이유는 바로 이 역사성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이 교육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아스포라였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 집이 없었어요. 계속 회막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게 뭐냐? 텐트였어요. 텐트. 천막을 치면서 집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치고 도망갈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옷, 내 잠바, 내 물건, 내 장난감 없어요. 언제든지 나무와 돌과 벌레와 새와 동물을 가지고 아이들은 장난감이 되어야 했었고 이 아이들의 장난감은 오직 토라와 탈무드, 그 어려운 경전과 교리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칠 때 가져가 가야 되는 게 장난감도 불에 타버리죠. 내 옷도 불에 타버리는데
내 안에 있는 내 민족성에 대한 교리와 경전은 내 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것을 가지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천막을 쳐야 했었고, 그 경전과 교리를 내 머릿속에 담아서 불타 없어지지 않는 내 안에 자산으로 내가 가지고 도망갔었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포로, 속국, 노예가 됐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민족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겪었냐면요. 그 기원 전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계속해서 멸망당하고 분열되고 정복되고 다른 나라에 점령되고 로마 제국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원 전에도 계속 지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지배를 당합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민족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생존을 위해서 토라를 지키고 자기의 후대들을 위해 교육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교육한 거예요. 그럼 이 토라가 대체 뭐냐? 제가 조금 있다가 이 토라가 뭔지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토라와 탈무드, 부모님이 죽어도 집이 타들어가도 모든 것을 잃어도 절대 잊지 말아야 했던 이 토라와 탈무드가 대체 유대인 민족의 정체성을 이끈 이것이 대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법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토라와 탈무드에 대해서 이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교육하는 데 있어 이 교육법을 썼었다. 왜 그러느냐? 이 교육만이 우리 민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받게 하고 칭찬하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 가장 현명하고 사랑받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현명한 사람에서 뭐가 가장 현명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그게 바로 하브르타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브르타는 어떤 학습법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브르타는 그냥 두 명이 짝을 지어서 프렌드십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하브르타의 본질적인 개념은 하베르, 친구라는 히브리의 어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베르는 친구라는 개념인데요. 친구는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친구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나랑 술 한잔 기울이면서 나의 많은 어려움과 내 힘든 점을 한탄하고 서로 이렇게 막 상사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짜증도 한번 내겠다가 내 남편이 이랬다면서 네, 서로의 남편도 좀 험담도 하고, 네, 또 어떻습니까? 네, 우리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네, 국가까지 가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친구와 어떤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친구는 서로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 선생과도 같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를 내가 지금 친구 딱 떠오를 때 나에게 스승과도 같은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스승과도 같은 친구가 있다.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나한테 스승이 될 만한 친구가 있나? 내가 스승이진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하브르타를 직접적으로 만든 하베르의 어원 자체가 신세, 은혜, 하브라는 어원을 가지고 따냈습니다. 이 하베르는요, 친구인데 친구를 은혜를 끼치고 갚아주는 역학적인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하브르타 수업은요, 이 하베르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주고 내가 뇌를 움직여서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는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경에서 보시면 뭐 예수님이 뭐 나를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의 개념이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너와 내가 좋은 관계야를 넘어서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고 내가 은혜를 갚아줘야 되고 내가 신세를 끼치는 사람이다. 나에게 엄청난 영향과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친구를 생각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님들이 이 하베르 같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 하베르와 같이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전문적으로 질문하고 전문적으로 대화하고 막 엄청 잘 토론하고, 우리가 어떤 교육법을 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런데 하브루타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동료와 동료가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조금 전문화되면 질문과 대답이 되는 것이고, 그게 조금 더 전문화되면 토론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격정적으로 함께 그것에 대해서 네가 맞아 내가 맞아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논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브루타의 이 교육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는 중에 뇌가 계속 발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탈무드에서는 다른 사람들 험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때 이 모든 세계를 차별화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치열하게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저 같은 문제를 두고 이거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겠는가 서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의 핵심은 서로에게 막 전달해요.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를 막 지식을 통해서 아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서로 같이 이건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문제를 가지고 너는 나한테 한번 가르쳐줘봐. 나도 너 가르쳐줄게. 우리는 가르쳐주는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서로 막 가르쳐주면서 교육하는데, 이걸 가르친다. 너는 무식하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너한테 전달할게. 너가 가진 거 나한테 전달해줘. 전달하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육이에요? 그 전달하는 과정 속에 토론을 해요. 전달하는데 너 그거 틀린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생각해. 전달하는 걸 무조건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난 그건 다르게 생각해. 서로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뇌를 격동하게 하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바로바로 질문하게 하고 또 바로바로 대답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그러면 같이 찾아보자 공부하게 만드는 교육이다. 자, 그런 교육이 어떻게 되나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의 질문을 딱 던졌는데 그 한 가지에 대한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시각과 다양한 관점으로 서로 보게 하면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일으키게 될까요? 당연히 창의성이 생기죠. 창의성은 다르고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남과 다르게 생각하게 하고 남과 다르게 보게 하고, 자꾸 거기서 다른 대안을, 더 좋은 대안, 더 우리한테 편리한 대안, 또 더 이익이 되는 대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제발 너 창의성 가지지 말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창의성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탈무드 자체가 토라라는 것을 가지고 랍비와 현자들의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랍비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랍비가 우리나라 말로 교사, 스승, 선생님이잖아요. 랍비가 말하는데 감히 애들이 막 질문합니다. 그럼 랍비가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서로 막 질문을 막 하면서 너는 그렇게 생각했니? 난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난 그거 아닌데? 계속 질문하니까 자기가 계속 생각을 굴려야겠죠? 뇌가 쉬질 못하게 합니다. 창의성이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고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청을 잘해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내가 저 사람의 말에 허점을 공략해서 설득해가지고 이겨야 돼요. 의사소통이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성은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어른과 대화해야 되고 부모님과도 이런 대화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서 어른들에 대한 신뢰까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20살이 50대랑 대화하는데 어렵지 않고 10살이 60대와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하브루타 대체 뭐냐? 그렇게 이 아이들한테 하는 그 하브루타 질문 기반 학습이냐? 그러면 하브루타 그럼 토론 학습이냐? 그럼 내가 오늘부터 질문을 잘하는 학습을 해야 되냐? 아니면 아이들과 막 논쟁하면서 토론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브루타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하브루타다.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아버지와 자녀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도 하브루타다. 밥상머리 교육이죠. 자녀가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동화를 들려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하브루타다. 자, 우리 어머님들 지금 이거 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하브루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브루타의 대화법을 써야지가 아니라 아이들과 대화 나누는 게 하브루타예요. 자녀가 암기와 이해를 잘하려고 막 얘기하면서 뭐 사과는 애플 하면서 막 자기 혼자 막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중얼거리고 다니는 것 하브루타다. 나와의 대화를 하는 것도 하브루타입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수업하는 것 하브루타다. 제가 우리 어머님들이랑 자꾸 질문하면서 대화하는 것 하브루타죠.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서 서로 가르치면서 토론하는 것 하브루타다. 예시바 대학교에서 토라와 탈무드의 구절을 놓고 둘씩 짝을 지어 심각하게 논쟁하는 것 하브루타입니다. 회당에서 평생지기와 만나 탈무드 공부를 하면서 토론하는 것 하브루타예요. 네, 하브루타 미래포럼에서 말하는 하브루타의 정의, 하브루타의 종류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브루타의 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브루타 대화가 없었던 나라일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하브루타 없는 주입식 교육만 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하브루타 대화는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밥상머리 교육은 밥상에서 쉿! 조용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침묵의 밥상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유교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유교의 기틀을 다진 세종의 밥상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에서 이런 기록을 찾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자와 더불어 세 차례씩 같이 식사하는데 세자가 동생들에게 교육하게 하고 나 또한 공부를 가르쳐준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바빴던 세종이지만 하루 3번 꼬박꼬박 자녀들과 식사하면서 대화와 토론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세종대왕이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하브루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라서 주입식 교육밖에 안 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세자와 3번씩 식사를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대화, 하브루타식의 교육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 오늘부터 하브루타 대화하는 게 어렵다? 아니요, 쉬워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브루타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하브루타에 대한 전통적인 것들을 오늘 좀 알고 가셔야 어디 가서 하브루타가 뭔지는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가장 하브루타를 오해하지는 마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브루타의 전제 조건은 2사람 이상이어야 하고요. 내용은 우리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토라와 탈무드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모든 대화가 하브루타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동화 하브루타, 엄마표 하브루타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은요. 하브루타 전통적인 대화에서 이렇게 접근한 사례들을 말하는 거고 실제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는 토라와 탈무드를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목적은 토라 그 자체를 위하여 리시마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 토라 그 자체를 위하여는 목적을 돈 버는데 혹은 친구랑 잘 사귀는데 사업을 잘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에 하브루타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토라를 가지고 끝까지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하브루타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토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하브루타의 본질은요. 교육 내용 안에서 주제와 문제를 찾아 자립적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뇌를 개발하는데요. 이 하브루타의 기원은 토라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 토라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토라가 뭐냐?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토라는 그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적었던 그 경전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러면 이 탈무드는 뭐냐? 토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랍비들이 서로 논쟁하고 막 같이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했던 것을 가지고 이 율법을 편집한 것이 바로 미시나라는 게 있었고요. 처음에 그 미시나를 다시 편집한 것이 게마라인데요. 이 미시나 게마라를 합친 게 탈무드입니다. 한마디로 토라는 경전,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경전이라고 하면 신에 대한 신이 직접 자기들한테 줬다라는 경전, 신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경전과 이 경전이 너무 어려우니까 열심히 선생님들끼리 편집한 것이 바로 탈무드다. 그래서 이 토라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탈무드, 이 생활에 접근한 여러 가지 실사례를 가지고 만든 여러 질문과 대답의 내용들이 탈무드. 그래서 토라를 위한 탈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라, 탈무드는 이 하브루타의 기본적인 내용의 중점적인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토라와 탈무드를 막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막 이거를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과 처음에는 막 해봤겠죠?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연기에 누구였다? 2명이었다. 2명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엄청 격정적인 논쟁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2명이더라.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토라와 탈무드를 연결할 수 있는 2명이었다. 물론 4명까지 가능한데요. 2명 이상의 사람이 되면 편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격정적인 논쟁을 일으키기에는 뭔가 좀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의 가장 이 하브루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인원수는 2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핵심 키워드 하브루타의 학습의 가장 주체는 학습자한테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한테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주체가 각자가 되어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고 아이들이 그 내용들을 이해했느냐에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거나 회당을 갔다 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렇게 안 물어봐요. 라삐 말 잘 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라삐한테 어떤 질문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네, 굉장히 다릅니다. 또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너 그러면 뭘 배웠니? 그 라삐의 질문 속에서 너가 배운 건 뭐니? 지금 뭐 하고 있죠? 부모가 또 질문해요. 안 그래도 회당에서 계속 질문을 받아온 애가 왔는데 또 부모는 질문을 합니다. 예, 아이들이 질문 바다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그것이 바로 유아들이 질문을 받을 준비를 항상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생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질문을 들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라삐한테 제대로 들어야 부모님한테 할 대답이 있어요. 내가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했는지, 선생님이 나한테 잘 해줬는지, 선생님이 내 말 잘 들어줬는지가 아니에요. 네가 선생님한테 뭘 배워왔고 뭘 가지고 왔으며 그걸 엄마한테 가르쳐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수동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능동적으로 이 라삐가 해야 하는 말과 내가 질문에서 얻어야 될 모든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브루타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질문을 해서 똑똑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능동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하는 궁극적인 토론과 논쟁은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논쟁을 할 때 예쁘게 논쟁 안 해요. 너의 말을 들어줄게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격렬하게 싸웁니다. 누가 보면은 쟤네 왜 싸워? 이럴 정도로. 예시바 대학교에 가서 도서관 보시면은 막 싸워요. 막 책상까지 막 두들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싸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삿대질하면서 책상 치면서 술 마시다가 막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 싸움. 네. 네, 여러분 선거철 되면은 많이 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충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정치적 논쟁도 옆에서는 토론의 한 일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탈무드의 내용 한 구절 가지고도 한두 시간씩 막 싸웁니다. 한쪽이 탈무드 해석하면요, 다른 쪽은 너 왜 그렇게 해석해?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요거가 너의 질문에서 문제야. 얘가 말한 질문과 해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다 잡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하죠. 꼬투리 잡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꼬투리를 잡는 것이 전문성이에요. 꼬투리를 잡아서 부당성에 대해서 따지고 들고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그래? 만약에 이렇게 살짝 허점을 보이면 잘 걸렸다 하면서 막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너 왜 나한테 공격해? 하면서 갑자기 감정을 넣으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감정 안 넣어요. 그래? 네가 나를 공격하겠다면 나도 너가 공격한 만큼 공격하겠어. 다시 공격을 해요. 만약에 거기서 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자기가 왜 그것을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적어놨다가 딴 데서 열심히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싸워요. 네,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공부 안 해오면요, 토론 자체 안 돼요. 엄청 져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싸우고 나면 다시 역할을 바꿔서 다시 논쟁을 합니다.
신기한 사람들이죠.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부부싸움 막 하시죠.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은요. 싸우고 나서 우리는 나가는 걸로 끝이시잖아요. 네, 역할 바꿔서 또 싸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체 유대인들 싸움을 즐기는 건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토론과 논쟁이 끝난 후에 언제 논쟁을 벌였냐는 듯이 아주 다정해져요. 감정을 안 넣습니다. 어려서부터 따지고 따질 때는 따지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너가 나한테 따질수록 나한테는 너의 그 따짐이 자산이 되거든요. 네가 나한테 공격하는 그 공격의 내용이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격하면 할수록 저 사람을 귀하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것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신세를 졌다. 다음엔 내가 너한테 더 신세를 갚겠다. 그 갚는 게 뭐예요? 내가 더 철저하게 공부해 오겠다는 것이 신세를 갚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게 하죠. 그래서 이 교육이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돼요. 그러면은 이 토론 교육이 자꾸 변론하고 자꾸 비판하는 거니까 비난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토론과 토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자, 토론은 비판적이고 경쟁적이고 논쟁적이라면 토의는 협조적이고 협력적이면서 공통의 대안을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토의와 토론을 따로 차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브루타 때는요. 일단 토의, 어떤 주제를 열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의 방식을 가집니다. 자, 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찬반을 나눠요. 찬반을 나누고 거기에서 그 주제에 따른 해결 방안의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미친 듯이 격정적이게 토론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에 의견을 조율합니다. 이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나오는 그 질문과 문제와 해결점과 대안과 방안들을 다 가지고 마지막에 토의로 결론을 내는 거죠. 굉장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구글 보셨지만 구글, 인텔, 애플, 요 그룹들이 모든 주주들이 다 유대인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각자가 그 모든 회사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저런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서로 굉장히 회사를 비판하고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같이 해결해 나간다. 엄청나게 대단한 민족들이죠. 자, 그러면 이 토론과 논쟁을 하는데 질문과 대답을 사용합니다. 자, 서로 묻고요. 서로 질문에 답하는데 이 질문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죠. 논리력과 발표력, 경청력과 포용력까지 다 갖추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면 질문을 누가 하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질문을 누가 안 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막 문제집에다가 질문 막 넣어놓죠. 그건 다른 사람이 만든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질문조차도 안 줘요. 질문을 주는 게 아니라 지문을 줘요. 지문. 지문이 뭡니까? 그냥 내용, 텍스트 하나 줘요. 텍스트에 따라 질문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아이일수록 훌륭한 아이, 엄마 아빠랑 대화 많이 한 아이로 규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5명씩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남자아이들한테 계속 질문하는 하브루타를 하는데 그때 질문을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하게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핵심을 그 지문과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느냐를 보고 부모 교육 잘했네 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나라는 얌전하고 누가 말하면은 대답 네네 하고 안 따지고 꼬투리 안 잡는 애들을 보고 부모 교육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랍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기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쟤 잘 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굉장한 차이입니다.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질문에 대한 제가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 하나를 잘했습니다. 현대과학은 발달하는데 왜 인간은 더 타락하는가? 우리 현용수 박사님이 하브루타의 대가시죠. 유대인 교육 연구의 시작이 이 질문 하나였습니다. 왜 달걀에서 병아리 나올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에디슨, 발명왕의 시작이었습니다. 암흑에 쌓인 정신세계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네, 정신분석학의 대가 프로이드의 질문. 그리고 사과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뉴턴. 질문 하나가
지식과 지혜와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절대적인 도구다.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냈고 위대한 질문이 수많은 발견과 발명 철학에 이끄는 끈앞풀이 되었다. 그래서 하브르타는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브르타의 학습법을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 만드는 것을 한번 우리 부모님들께 예시로 하나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하브르타 미래 포럼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한 문장으로 30개의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 문장으로 30개의 질문을 만든다. 어머님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30개. 네, 우리 주희 어머니 지금 가만히 웃고 계시네요. 네, 한 문장으로요. 5개 질문 만들려고 우리 한국인한테 시키면요. 일단 이렇게 고민을 해요. 자, 오늘의 교육 어떠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강사님 지금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할 때에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구글 설문지를 보내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0개의 질문을 만드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질문은 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어떤 질문 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고 제가 질문을 적을게요. 옛날에는 탈무드 내용 중에 한 문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이 문장에 대한 질문을 어떤 걸 질문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가난뱅이였던 벼락부자가 있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분들, 주소 남겨주신 분들이랑 연락처 남겨주신 분들한테 진짜 선물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네, 딱 3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가난뱅이였던 부자가 있었다. 아무 질문이나 괜찮아요. 자, 질문 딱 3분. 어떤 질문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없는가? 지금은 없는가? 김하연 어머니,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야, 모두 하브르타에 네, 능통하신 벼락 부자는 어떻게 되었나? 네, 가난뱅이의 기준은 무엇인가? 5분 지금 했어요. 한 분만 더 하고 제가 2분 중에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때의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가? 박수.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적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 위에, 네. 지금은 없는가? 네. 당첨, 하미윤이 어머니. 자, 그리고 우리 성진 어린이집 어머님이 조금 빠르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가, 네. 해드리고요. 천유아 어머니, 가난뱅이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이랑 지금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어머님들 네, 한 90분의 어머님들이 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셨잖아요. 네, 질문 적어놓으신 게 있으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질문들 중에 내가 생각한 질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자체에 대한 질문과 문장 표현을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가난뱅이는 무슨 뜻인가요? 벼락부자의 벼락은 무슨 뜻인가요? 벼락부자는 어떤 뜻인가요? 네, 굉장히 많죠.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왜 옛날에 하지 않고 옛날에는 이라고 표현했나요? 옛날은 무슨 뜻인가요? 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가난뱅이라고 표현했나요? 왜 그냥 부자가 아니고 벼락부자라고 했나요? 예, 지금 막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네. 자, 두 번째, 느낌에 대한 질문이에요. 가난뱅이라면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난뱅이라면? 이제 막 질문하는 겁니다. 이 문장 전체를 읽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가난뱅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당신이 평소에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배가 아프겠죠. 네. 나랑 비슷했는데. 자, 문장에서 유추하고 비교하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벼락부자는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나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난뱅이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요? 네, 이제 별 질문이 다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네, 가난뱅이가 벼락부자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죠. 가난뱅이였다가 벼락부자가 되면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리고 이거 내려야 되는데, 네, 가난뱅이, 제가 잠시만요. 네, 가난뱅이와 부자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또 상대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평소에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저 질문, 테스트 하나 가지고 지금 별 질문이 다 나오죠. 당신이 지금 벼락부자가 된다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가요? 벼락부자인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노력으로 얻지 않은 재물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벼락부자니까. 벼락치기 부자 아닙니까? 노력으로 얻지 않은 재물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지나친 부의 획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지금 벼락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을까요? 질문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타락하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경계 삼아 가난뱅이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현재 가진 재물이 정당하게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행운에 의지하지 않고 불이하게 얻은 재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불이하게 얻은 재물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면 그 재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관한과 부자에 관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정과 또 같이 접목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벼락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산이 생겼으면 어떤 유혹이 가장 먼저 닥쳐올 것 같습니까?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가정에 대한 것은요. 가상현실, 내가 가상현실이었을 때의 그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인 질문을 이제 합니다. 빈부와 행운에 관해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이때 다양한 질문에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벼락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자, 지금 질문을 보셨을 때 30가지 질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여기서 저희가 예시안으로 된 질문이지 지금 우리 가난뱅이의 정의는 무엇인가? 벼락부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적어놓으신 이 질문들이 여기에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장으로 질문 만들기 쉽다 쉽지 않다?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질문을 안 했을 뿐이에요. 질문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우리 마음빛깔에 있는 이 그림 하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만드실지 한번 볼게요. 네, 그림이 보이시죠? 제가 실제 지금 우리 마음빛깔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기쁨이라는 주제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질문을 해서 대화를 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자, 아까는 테스트였는데 지금 그림 보고 질문하라고? 네. 자, 이것도 제가 3분 질문을. 자, 우리 부모님들의 질문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은 왜 행복한가? 우와. 야, 우리 은지 어머니. 저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 둘은 왜 행복한가? 네. 자, 지금 제가 당첨되신 부모님들은 꼭 구글 설문지에 질문 주소 남겨주셔야 됩니다. 연락처와. 자, 이 둘에 대해서 둘은 무슨 관계일까? 사랑하는 관계인가? 네, 우리 아이들한테 왜 노란색을 맞춰 입었는가? 네, 둘은 함께하니까 행복한 건가? 만나고 예, 진짜 어떻게 친해졌어? 네. 우리 어머님들 유치원에서 노는 것일까? 상상 속의 공간일까? 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랑 다리는 왜 들고 있나? 네,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제가 우리 이 그림을 보고 왜 신발 안 신고 있니? 아이고 어떡해. 어머님도 너무 디테일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한번 질문하시니까 어떤 계절일까? 춤을 좋아하나? 네, 참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첫 번째 은지 어머님, 둘은 왜 행복한가? 당첨. 자, 두 번째,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창의적인 대답이었어요. 만난 곳은 어디인가? 네, 우리 조호순 어머니 당첨. 네, 그리고 우리 천유아 어머니. 천유아 어머니 아까 당첨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성진 어린이집 어머님. 어떤 계절일까? 네, 네, 받으셨구나. 네, 그러면 우리 아띠 어린이집에 우리 바카린 어머니 친구를 보고 어땠어? 네, 이런 질문. 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아이들이요, 다른 걸 찾아요. 네, 저거 머리 스타일 다르고요. 뭐 여기 치마랑 바지 다르고요. 네, 뭐 이런 거 다르고요. 막 하다가 피부색이 다르고요 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친구들 무엇이 똑같을까? 네, 저는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30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처럼 저렇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다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다를까 똑같을 것만 물어보는데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대답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다를까 찾는데 새 하나, 여기 홍학 하나, 꽃 모양 하나 다 틀린 거 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을 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 똑같다고 하겠습니까? 팔이 똑같아요. 발 모양이 똑같아요. 여기 입 모양이 똑같아요. 웃는 모습 똑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피부색은 다르지만 우리의 웃는 마음과 기쁜 마음은 같아. 그래서 저희가 다민족 교육할 때, 다문화 교육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림 하나를 보고도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오고 2가지의 질문마저도 엄청나게 많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질문과 대답의 엄청난 결과다. 그래서 질문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셔서 아이들과 계속 질문을 만드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나쁜 답은 있어도요, 나쁜 질문이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오늘부터요, 계속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아요. 그 질문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질문이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질문, 깊이 있는 질문, 다른 사람이 못 발견하는 질문을 해도 괜찮지만 남들이 다 발견하는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 남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여러분? 네,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콜럼버스가 계란 깨는 거 지가 먼저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거 할 줄 알았다면서 막 이랬잖아요. 신대륙 발견할 때. 남들이 안 하는 거 먼저 하면 됩니다. 아이들과 질문할 때 모든 질문을 다 하실 때 아이들이 아주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아주 무거운 질문에 가기까지 그 모든 질문의 과정을 아주 좋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취약전 아동을 위한 이제 하브루타 방법 제가 말씀드리면서 목적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재미있는 동화를 읽어주면서요, 읽으실 때 이것저것 그림 하나를 가지고도 질문하세요. 그 질문하실 때 답을 내가 원하는 답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면 칭찬해 주세요. 어머, 그런 생각을 했구나. 엄마도 그런 생각했어. 이러면서. 그런데 또 너는 무슨 생각해? 그래서 계속 아이들한테 어머, 그런 생각했구나. 너는 너무 똑똑하다. 어쩜 그런 질문을. 네, 엄마 아빠한테 희한 뻘쭘한 질문을 아이들이 엄청 한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엄마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저건 그래?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진짜 막 지겨울 만큼 질문을 들으신다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똑똑하다고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 중에서 계속 질문하고 호기심 많고 나를 정말 꼭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라고요? 여러분, 에블바리 똑똑한 아이. 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되면 어머, 우리 애가 이렇게 똑똑하다. 누굴 닮았니? 꼭 이런 얘기 해주시기 바라요. 누굴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지. 누굴 닮았겠어요? 네, 질문한다는 것은 알에 대한 거고요. 그만큼 경청한다는 거고요. 그만큼 내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바로 딱 말해주면 그때부터 바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놓고 그거 이거야 라고 답해주면 바로 아이들은 바보 돼요. 예, 똑똑한 애들을 바보로 안 만드는 방법은 네가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에블바리 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찾아보세요. 네,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 답을 얘기해야 됩니다. 너가 말하고 너가 찾아서 네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우리는 너가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자와 도우미 역할을 할게.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요, 이제부터는 질문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아직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고 네 하고 착하게 공부를 해오셨잖아요. 부모님이 말하면 네, 선생님이 말하면 네, 좋아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하시는 훈련을 하실 건데 우리 지금 335 우리 어머님들 주위에서 친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모이면은 카페에서 어떤 텍스트 하나를 딱 가지고 서로 질문하면서 대화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참 이 하브루타 교육이 1시간 안에 막 끝나야 되고 제가 급하게 가야 되다 보니까 그 질문하는 그 질문지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질문지를 알고 하브르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하브르타 미래포럼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유대인 부모들은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렇게 교육합니다. 하브르타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아이의 지능을 자극해주고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기르는데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기르기 전에 칭찬받을 일거리를 많이 제공해줘서 계속 위기를 극복하는 너가 최고라는 칭찬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계속 실패하게 하고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요.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나가기 전에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칭찬받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계속 제공해주고 한다면 계속 칭찬해줘서 어떤 조금 어려운 것들을 했었을 때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사회적인 기술로 대화 방법, 인사, 에티켓을 가르쳐서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이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작용, 도덕성을 가르치는데요.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토라와 탈무드에 의거해서 가르치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변하지 않는 진짜 교육관을 가진 것을 가지고 도덕성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합리적인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설정시킬 거냐를 부모님들끼리의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행동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설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와 함께 그 기준을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르쳐야겠죠. 왜 그러냐 하면 하브르타는 하베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베르가 누구죠? 친구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신세를 지게 하는 그 친구. 내가 신세를 질 수 있는 건설적인 나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친구가 좋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너에게 정말 은혜를 주고 너를 창의적이고 너를 뇌를 움직이게 하고 너를 건설적이고 멋지게 키울 수 있는 그 상대, 그 하베르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제시해요. 그래서 이 하베르를 만날 수 있는 이 아이가 스스로 자율적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회를 많이 열어줘요. 엄마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친구를 선택해서 놀게끔 또 해줘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이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미디어 시청은 완전히 통제합니다. 사실 만 3세 이하의 아동은 미디어에 노출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빌 게이츠는 자기의 자녀를 9살까지 컴퓨터를 시키지 않았죠. 자기는 컴퓨터를 발견했으면서. 네, 요게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거죠. 절대 하브르타의 아이들이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미디어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디어에 이미 노출되었다, 그럼 미디어를 가지고 하브르타를 하세요. 하브르타를 하지 않을 거라면 미디어를 보여주지 말으셔야 합니다. 미디어에 중독되면 게임 중독이나 마약 중독된 것만큼의 뇌의 손상을 가지고 옵니다. 부모님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간의 사랑의 표현 방법과 건강한 성의식을 지금부터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유대인들은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피아노나 미술, 정원 가꾸기, 타자 연습, 미디어 보는 게 아니라 타자 연습, 다른 사람과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마트에 가서 심부름 해오거나 몇 블럭을 걸친 곳을 혼자 갔다 오게 시킨 거나 이런 기술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외모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막연한 피해의식이 없도록 아이들의 강점을 찾아줍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디어나 텔레비전에 노출되고 SNS에 노출될수록 막연한 피해의식이 생겨요.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쟤네들은 저렇게 예쁘지? 왜 쟤네들은 맨날 놀러 다니지? 막연한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절대적으로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연한 실수는 꾸짖지 마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격려의 분위기를 만드시면서 우연한 실수가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격려의 분위기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규칙적인 시간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게 하되 또 개인이 하고 싶어하는 시간을 가지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고 싶어하는 시간에 미디어를 하게끔 하지는 않죠. 충분히 놀게 하되 뇌를 쓰게 하는 놀이를 집중하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취학 전 아동의 유대인 부모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부모님과 같이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한다거나 또 어떤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등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사회적인 아이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브르타와 이 유대인 교육의 목적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신명기 6장 7절, 6장 4절에서 9절을 우리 유대인 부모님들은 반드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하는데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이 자녀에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경에서 토라에서 반드시 말하는 핵심적인 각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하브르타의 목적을 두고 우리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민족성을 잃지 않도록 부모가 계속해서 강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 하브르타는 누가 옳으냐 아니냐 질문을 잘하냐 못하냐의 목적이 아니라 토라 그 자체를 위하여 우리 유대인의 민족성 그 자체를 위하여 이 토라와 탈무드를 지키기 위한 이 교육의 핵심인 이 성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에 있기 때문에 하브르타는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의미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나 뭐 너는 아니고 이런 비판적인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의 유대인의 민족성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자라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브르타의 정신 중에 우리 로시가돌이나 이런 히브리 어원들이 있는데요. 함께하고 이것을 이겨나가고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들로 아이들이 목적을 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토라를 토대로 변하지 않는 정체성과 민족성을 후대에게 남기는데 사명을 다했던 유대인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지 한번 그 목적을 두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은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트렌드에 따라서 교육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교육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교육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인물로 이 우주와 지구를 움직이는 1%에 들어가게끔 하고 싶은지를 본질적인 교육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구를 움직이는 1%의 유대인 교육법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내용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이 교육법을 가지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로 아이들과 행복한 교육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교육의 내용들은 아이램 교육연구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음빛깔과 우리 아이랑 놀이롱 TV를 통해 또 마음빛깔의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